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저는 항상 혈당 수치부터 먼저 봤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나오면 이번에도 괜찮네 하고 그냥 넘겼고 그 옆에 적혀있는 다른 항목들은 크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항목도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 검진 결과를 같이 보게 됐는데 담당 선생님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시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였거든요. 그런데 왜 당화혈색소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지 그때는 선뜻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혈당이랑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였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 이게 왜 혈당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지, 그리고 이 수치가 높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찾아볼수록 이걸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또는 검진 결과지에서 이 숫자를 그냥 넘겨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수치가 올라가 있는 동안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본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검진 결과지에서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당화혈색소, 영어로는 HbA1c라고 표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이름이 낯설었는데 찾아보니 이름 자체에 개념이 담겨 있더라고요. 혈액 속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탄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이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당과 결합한 헤모글로빈을 당화혈색소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결합이 한번 이루어지면 해당 적혈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적혈구의 평균 수명이 약 100일에서 120일,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수치는 검사 당일의 혈당이 아니라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혈당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높은 상태였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이해했을 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진 전날 식단을 조심한다고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지난 3개월 동안 혈당이 어떤 상태로 유지됐는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 같은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는 5.7% 미만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5.7에서 6.4% 사이는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6.4% 이상이 되면 당뇨로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기관이나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최종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이 둘은 측정하는 시간의 범위가 완전히 다른 지표였습니다. 공복 혈당은 검사 당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입니다. 그날의 상태를 보는 스냅샷 같은 건데 전날 무엇을 먹었느냐, 얼마나 움직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식후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고 2시간 뒤의 혈당이니까 그날 먹은 것에 따라 달라지는 당기 수치입니다. 반면에 당화혈색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개월에서 3개월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두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에 있는데 당화혈색소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은 식후에 혈당이 자주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 반복됐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만 보면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중 혈당이 들쭉날쭉한 상태가 반복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경우가 정확히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나서야 담당 선생님이 왜 당화혈색소를 더 중요하게 보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일반 검진에서는 공복 혈당만 측정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아서 식후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를 같이 보지 않으면 이런 패턴을 놓치기 쉽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지에 당화혈색소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없다면 담당 의사에게 추가 검사를 요청해 볼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가장 오래 찾아본 부분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게 수치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알고 나서는 이 숫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찾아본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핵심은 이겁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건 오랜 기간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됐다는 의미인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과 신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혈관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거나 탄력을 잃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반응, 즉 당화 반응이 혈관 벽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G라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더라고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우리말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 조직에 쌓이면 혈관의 유연성과 기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한번 쌓인 AGA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당화혈색소가 높을 때 영향을 받는 혈관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혈관과 소혈관입니다. 대혈관은 심장, 뇌, 팔다리로 혈액을 공급하는 굵은 혈관들입니다. 이 혈관들이 오랜 기간 영향을 받으면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반복됐는데, 이게 대혈관에 쌓이는 변화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이해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관련된 자료에도 당화혈색소와 심혈관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 당뇨 진단 이전의 구간,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도 이 위험이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혈관은 더 가느다란 혈관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눈의 망막, 신장의 사구체, 그리고 말초신경 주변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소혈관에 해당합니다. 소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눈 쪽에서는 망막병증이라는 이름으로, 신장 쪽에서는 신장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왜 눈이 나빠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그때는 답을 몰랐거든요. 이번에 찾아보면서 눈의 망막이 매우 가느다란 소혈관들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고, 혈당이 오랜 기간 높으면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연결 구조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신장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인데, 이 걸러내는 과정 자체가 매우 촘촘한 소혈관 구조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걸러내는 구조 자체에 영향이 누적된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는 미세단백뇨 형태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분들은 소변 검사도 함께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신장이 과도하게 열심히 일하는 상태가 먼저 온다고 합니다. 과여과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계에서는 검사 수치가 오히려 정상보다 좋아 보일 수 있어서 문제를 인식하기가 더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높은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나 혈당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혈관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서 신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혈당이 오랜 기간 높은 상태일 때 손과 발끝의 신경 기능이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감각 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발이 약간 저리거나 걸을 때 발바닥 감각이 평소와 조금 다르거나 손끝이 둔해지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느리고 상당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내용이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다른 조직들은 손상이 생겨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신경 조직은 그 속도가 매우 느리고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쪽 변화는 예방과 초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당화혈색소 수치를 일찍 관리하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건 자율신경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신경들, 소화 속도, 심박, 혈압 조절 등을 담당하는 신경계인데요. 당화혈색소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소화 속도가 달라지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같은 증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결고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는 초기, 그러니까 5.7에서 6.4% 구간에서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몸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피곤하거나 목이 마른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다른 이유로 돌리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혈관과 신경의 변화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만 측정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식후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는 추가로 검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화혈색소를 처음 확인하게 되는 시점이 이미 어느 정도 변화가 쌓인 이후인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번에 어머니 검진 때문에 찾아보기 전까지 당화혈색소가 정기검진 항목에 포함되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찾아보고 나서 제 검진 결과지를 다시 꺼내봤는데 항목은 있었지만 그동안 그냥 넘겼던 숫자였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으시면 공복 혈당뿐 아니라 당화혈색소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는 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도 찾아봤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반복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자주 높이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특정 식습관이 이 패턴을 만들기 쉽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흰 쌀밥이나 흰빵, 국수 같은 음식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면서 새로웠던 부분은 식사 패턴 자체도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것, 식사 간격이 불규칙한 것, 야식이 잦은 것이 혈당 패턴을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수면도 찾아보면서 의외였던 부분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시간이 반복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수면 부족 자체가 코르티솔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운동 이야기도 찾아봤는데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주요 조직이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 속 포도당이 처리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중장장년층에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활동량도 함께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찔렸습니다. 나이 들면서 움직임이 줄어드는 게 혈당 관리와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구조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5%를 넘어 당뇨로 진단받는 시점. 그 시점에 이미 혈관이나 신경의 변화가 쌓이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난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는 날이 문제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수치로 확인되는 날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룬 자료에서도 당뇨 진단 이전의 단계,
5.7에서 6.4% 구간에서 이미 심혈관 위험 인자들이 함께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를 단순히 아직 당뇨가 아닌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구간으로 본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수치를 관리하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생활습관 조정이 가장 기본이 되고 수치와 상황에 따라 약물 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약물이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신장 기능이나 다른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담당 의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생각하게 만든 건 이겁니다.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것이 한 달, 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치 자체가 2개월에서 3개월의 평균을 반영하는 거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더라도 그 변화가 수치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수치가 올라가 있다면 그건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관리를 시작하기에 이른 때가 아니라 이미 시작해야 하는 때일 수 있다는 거죠. 찾아보면서 실용적인 내용도 정리해봤는데요. 자료마다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식후 움직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 자료에 나왔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도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지 않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혈당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도 직접 식사 후 조금 걸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당장 수치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온 것은 식사 순서였습니다. 밥이나 빵보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근력 운동과 근육량이 반복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주요 조직이라는 구조상 근육량 유지가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중장장년층에서 걷기뿐만 아니라 저항 운동, 그러니까 가볍게라도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헬스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계단 이용하기 같은 일상 속 움직임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로 수면이었습니다. 수면의 질, 특히 깊은 수면 단계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면질 개선이 당화 혈색소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를 언급한 자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더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면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그날의 혈당이 아닙니다.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혈당이 평균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검진 전날 식단을 조심해도 달라지지 않고 반대로 매일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반복됐다면 그게 그대로 수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신경, 신장, 눈 같은 기관에 조용히 변화가 쌓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고 이 변화들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당뇨지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5.7에서 6.4% 사이 구간이라면 이미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내용이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조용히 지나치면 수치가 더 올라간 시점에는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건 당화 혈색소라는 숫자가 단순히 혈당 관련 수치가 아니라 몸속 여러 기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3개월짜리 기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검진 결과지에서 이 숫자를 그냥 넘기고 계셨다면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거나 반복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식단 패턴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 외에 어떤 조합과 순서,
그리고 타이밍이 혈당 패턴을 바꾸는지 찾아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유나의 건강 노트.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